길이만 막 300m가 넘는 거대한 철강 덩어리, 그리고 짠내 나는 바닷바람, 불꽃 튀는 용접기. 청취자 여러분, 보통 조선업 하면 이런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풍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맞아요.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죠. 저도 오랫동안 글로벌 자본 흐름을 추적해왔지만 솔직히 이 산업은 그저 쇳물 부어서 배 만들고 철판 가격이나 해상 운임에 따라서 그 사이클을 타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조선소 문을 아주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오늘 저희가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그리고 미래에셋과 유진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 쏟아져 나온 산업 데이터와 공시 자료들을 쫙 모아서 심층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통적인 배를 만들던 기업들이 역설적이게고 가장 최첨단에 있는 AI 시대의 치명적인 문제, 즉 전력 병목 현상을 해결할 마스터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 심층 분석을 끝까지 들으시면 철강 부품사가 어떻게 글로벌 AI 인프라 권력을 쥐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변곡점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흐름이 진짜 흥미로운 게요.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단련된 어찌 보면 구시대의 기술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구시대의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AI 알고리즘 발전 속도에 비해서 그걸 구동할 물리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망의 발전 속도는 턱없이 느리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이걸 한국 조선사들이 메우고 있는 과정을 보면 와, 기술적 해자라는 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 기술적 해자. 좋습니다. 그럼 그 무기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번에 발행된 리포트들을 횡단으로 쭉 분석해보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업 리포트인데 특이하게도 엔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맞아요. 핵심이죠. 특히 사행정, 중속 엔진, 이 단어가 엄청 돋보이는데 도대체 이게 실리콘밸리 AI 데이터 센터랑 무슨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그 큰 가스터빈 발전기 같은 거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직면한 물리적 한계부터 짚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연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막 말 그대로 폭식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모고되죠, 진짜. 네, 그런데 기존 육상 전력망은 이미 꽉 찼어요. 포화 상태고요. 새로운 송전탑 세우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스터빈 발전기, 그것도 공급망 병목 때문에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해요. 당장 내년에 서버를 돌려야 하는데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망 연결 기다리다 지친 빅테크들이 그럼 우리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기를 돌리자 이러면서 온사이트 발전으로 눈을 확 돌린 겁니다. 자체 발전기, 네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조건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거든요. 가혹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인데요? 첫째로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됩니다. 메인 전력이 탁 날아갔을 때 예비 발전기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엄청난 출력을 뿜어내야 해요. 둘째, 그 출력이 무려 18에서 25메가와트급에 달해야 합니다. 25메가와트요? 와. 네, 그리고 셋째,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죠. 자,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엔진 종류가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엔진은 보통 저속, 중속, 고속으로 나뉘거든요. 저속 엔진은 거대한 석탄 발전소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쓰여요. 힘은 엄청 좋은데 덩치가 너무 크고 시동 거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최대 출력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데이터 센터 다 다운되고 서버 날아간 뒤에야 전기가 들어오는 셈이죠. 그럼 반대로 고속 엔진을 쓰면 되지 않나요? 자동차 엔진처럼 응답성이 빠를 텐데요? 반응은 확실히 빠르죠. 근데 내구성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연중무휴로 수십 메가와트 부하를 계속 걸어버리면 고속 엔진은 문장 그대로 녹아내리거나 맨날 고장날 겁니다. 아하,
버티지를 못하는군요. 네, 결국 저속 엔진의 그 압도적인 파워와 내구성, 그리고 고속 엔진의 민첩함 사이에 완벽한 스위트 스팟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중속 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슈퍼카 심장 같은 거네요. 맞아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찬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태풍을 만나거나 좁은 항구를 빠져나갈 때 엔진 출력을 급격하게 확 올리고 내려야 하잖아요. 응답성이 좋아야겠죠? 네. 그러면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 고장 나면 그냥 끝장이니까 무시무시한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극한의 해상 환경에서 수십 년간 신뢰성이 검증된 중속 엔진 기술이 바로 육상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한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육상에 가져왔다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그 즉각적인 부하 변동성, 그리고 무한 동력에 가까운 내구성,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기계 장치가 선박용 중속 엔진이라는 거잖아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궁금해지는데 이 중속 엔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의미한 점유율하고 트랙 레코드를 가진 곳은 딱 세 곳뿐입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 미국의 캐터필러, 그리고 한국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 엔진, 이렇게 세 군데죠. 세상에 전 세계 딱 세 곳이요. 자본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과정 구조네요. 그럼 이거 맘먹고 거대한 자본을 막 쏟아부으면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기술적 해자는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시간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경험으로 축적된 거거든요. 처절한 실패요. 네, 과거 2010년대에 조선업계 해양 플랜트 악몽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가 수주하고 설계 오류 나서 수조 원 적자 내고 뼈 아프게 무너졌던 암흑기업. 근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엔진 사업부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기술을 극도로 정제시켜 온 겁니다.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단련된 생존 무기가 이제 AI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만나서 확 만개하고 있는 거죠. 아, 기술적 진입장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가슴에 확 와닿네요. 하지만 투자 세계는 냉혹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스토리가 막 아름다워도 결국 주주랑 투자자한테 증명되는 건 재무지표랑 이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깐깐한 기관 투자자 시각에서 뼈아픈 리스크들을 좀 공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님이 데이터로 한번 방어해 보시죠. 네, 들어오시죠. 조선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에 극도로 취약한 산업이잖아요. 배 만드는 주재료인 그 두꺼운 철판, 후판 가격 조금 오르거나 파업 같은 노사 문제 터지면 순식간에 수천억 적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과거엔 늘 그랬죠. 게다가 이번 공시들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주석들이 꽤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 소요. 연간 고작 1척에서 1.5척 건조하는 완전 비효율적인 소규모 조선소인데 미국 노조 인건비 비싼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정상화 전까지 현금 엄청나게 빨아먹는 하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잔여 지분이 시장에 언제든 쏟아질 수 있다는 오버행 이슈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요.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2027년이면 이 고선가 수주 사이클이 꺾일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육상 엔진 마진이 좋다고 한들 본업인 선박 건조에서 적자 나버리면 기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거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야, 진짜 날카롭고 집요한 지적이네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거시적 리스크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과거 2000년대 단순 호황장하고 구조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걸 제가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로 보죠. 청취자 여러분, 2026 1분기 실적 공시 숫자를 딱 보세요. HD현대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률, 즉 OPM이 무려 15.3%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4%였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었죠. 15.3%요? 네, 그리고 하나오션 역시 1분기 OPM 13.7%를 찍었습니다. 이런 무겁고 거대한 설비 다루는 중후장대 제조업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이거 경이로운 숫자거든요. 과거 물량 채우기식 저가 수주하던 시절 체질이랑 완전히 결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히 OPM 15%라면 단순 조립 제조업 마진은 아득히 넘어섰네요. 그래도 그게 이번 분기 일시적인 실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믹스 변화,
즉 매출의 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용 육상 발전 엔진, 이게 일반 상선에 들어가는 선박용 엔진보다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마진이 훨씬 많이 남는군요. 네, 최근에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에너지 개발 업체 아페리온하고 684메가와트, 금액으로 치면 약 6,271억 원 규모 육상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터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AI 전력 부족이라는 뼈저린 구조적 결핍이 만들어낸 장기 트렌드예요. 6천억 원대 계약의 단발성이 아니다? 네, 시장에서는 과거에 이 조선사들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를 보통 5배에서 8배 정도로 박하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수익 육상 발전이라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딱 장착되면서 기업 가치를 12배에서 16배까지 높게 매겨주는 멀티플 상향,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확고하게 진입한 겁니다. 아까 우려하신 필리 조선소 초기 비용이나 오버랜 같은 단기적인 노이즈가 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펀더멘털의 힘을 꺾기에는 완전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박 건조라는 전통 비즈니스에서 이미 높은 마진을 깔고 가는 상태에서 AI 전력망이라는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이 얹어지고 있다 이거네요. 숫자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고의 차원을 좀 더 확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리포트랑 공시자료들 사이에서 제가 약간 소름 돋는 아주 기묘한 퍼즐 조각들을 몇 개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건가요? 영국 LR 선급으로부터 50메가와트급 부유식 데이터 센터, 즉 FTC의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 네, 선급 인증, 바다에 띄어도 좋다는 일종의 글로벌 건축 허가증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 미국의 데이터 센터 개발사 무스테리안과 MOU를 맺었다. 이어서 세 번째 조각, 작년 10월에 오픈 AI 그리고 삼성물산과 함께 해상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 협력을 전격 발표했다. 자, 이 조각들을 연결해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진행자님이 워낙 자본 흐름 쫓는데 도가 트셨으니까 직접 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어떤 인사이트가 보이십니까? 조금만요. 제 머릿속에서 지금 엄청난 퍼즐이 하나 쫙 맞춰졌는데요. 육상 데이터 센터 전력이 부족해서 엔진을 넣는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송전탑 문제나 지역 주민들 님비 현상 때문에 아예 땅, 부지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배처럼 만들어서 아예 바다 위로 띄워버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부유식 데이터 센터요? 그리고 그 거대한 해상 데이터 센터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들만의 전매 특허, 고효율 중속 엔진이나 나아가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장착해가지고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서버를 돌린다? 네네. 와,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부품이나 엔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니잖아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AI 시대에 전력 생산부터 데이터 서버 구축까지 해상 인프라의 턴키 솔루션을 통째로 쥐고 있다는 뜻인데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핵심적인 커넥터 모먼트예요. 세상에 소름이 쫙 돋네요. 육상에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 들죠. 수년에 걸친 전력망 인허가 받아야죠. 게다가 엄청난 냉각수 확보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AI 서버가 뿜어내는 열 식히는데 도시 하나가 쓸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물 먹는 하마죠, 완전. 근데 바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땅값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차가운 바닷물은 무한정 공급되는 천연 냉각수잖아요. 인프라 구축의 모든 병목 현상이 바다로 나가는 순간 싹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즉, 한국 조선사들은 단순히 배껍데기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해상 AI 인프라라는 새로운 생태계의 창조자이자 주도권을 쥔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해 버린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철판 구부리고 용접하던 산업이 오픈 AI 같은 세계 최고 기업의 인프라 파트너로 격상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곡점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업 밸류에이션 모델을 밑바닥부터 싹 다 다시 짜야 할 정도의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네요. 근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수십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들이 바다 위에 동동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면서 에너지나 자원, 해상물 동량도 막 급증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해상 인프라, 국가의 데이터 조건, 그리고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뭐가 가장 중요해질까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국가의 두뇌, 그리고 혈관을 보호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당연히 해군력, 즉 제해권과 해상안보, 이 방산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가 이제 해상 안보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들은 참 쉽게 지나치는 공시자료의 아주 은밀한 디테일 하나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 뭡니까? 아까 제가 하나오션 1분기 전체 영업이익률이 13.7%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리포트 주석을 파고 들어가서 부문별 실적을 딱 뜯어보면 LNG선 같은 상선 부문만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18%에 달합니다. 네, 전체 평균이 13%대인데 상선 부문만 18%라고요? 엄청난 격차인데요. 그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 건가요? 과거 슈퍼사이클 때 엄청 비싸게 수주했던 고부가 가치 선박들 있잖아요. 그거 건조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빵빵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선 부문이 엄청난 현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금 창출기가 막 돌아가고 있군요. 네, 기업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인연현금, 즉 캐펙스를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잖아요. 그 엄청난 돈이 지금 다 어디로 맹렬하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해상안보, 즉 특수선과 방산 부문이겠죠. 아까 제가 리스크라고 신나게 공격했던 하나오션의 그 필리조선소 인수도 단순한 골칫거리 M&A가 아니라 바로 이 방산 밸류체인 확장, 미국 진출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완벽히 짚으셨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에 특수선 4공장 완공하면서 잠수함 동시 건조 능력을 기존 2척에서 단숨에 4척으로 2배나 확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현재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에 나란히 참여 중입니다. 미국 해군 프로젝트요? 네, 거기다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미해군 함정 MRO 시장, 즉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지금 사실 미국 조선산업이 거의 붕괴 상태라 자기네 나라 해군 군함조차 제때 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뉴스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 거대한 지정학적 공백을 한국 조선사들이 압도적인 건조 역량하고 상선에서 벌어들인 막강한 자본력으로 그냥 싹 다 채워 넣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6월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발표 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들이 글로벌 해양 방산 인프라 기업으로 체급을 아예 바꿨다는 걸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야, 정말 압도적인 인사이트 연결입니다. 우리가 한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따라온 이 논리의 궤적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3사의 데이터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들은 낡은 굴뚝산업 꼬리표를 이미 뗐습니다. 네, 완전히 뗐죠. 해상 엔진의 독보적 기술력으로 육상 AI 전력망의 쇼티지를 해결하고 전력과 부지 한계에 부딪힌 데이터 센터를 바다 위로 이주시켰습니다. FDC 플랫폼 구축이죠. 그리고 상선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그 모든 해상 인프라를 지키는 방산의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송배전, 첨단 AI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해양 안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축을 융합한 그야말로 초복합 해상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 기술적 혜자, 막대한 현금 창출력, 거기다 시대의 구조적 변화라는 이 세 박자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섹터를 자본시장에서 찾아보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단기적인 사이클 파도에 흔들릴 게 아니라 기업 펀더멘털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의 우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디오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적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AI 인프라가 바다로 나아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AI 연산을 위한 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로 육지의 전력망을 훌쩍 떠나서 자체 발전 엔진과 소형 원전을 품고 공해상으로 아예 이동해버린다면 현재 육상의 전력 숭배 전망을 꽉 독점하면서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통적인 유틸리티 전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까요? 야, 이거 진짜 핵심을 찌르는 무서운 질문이네요. 땅 위의 전력이 지배하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바다 위의 자체 전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면 기존 질서의 승자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AI 시대의 진정한 전력 병목을 통제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지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쫙 펼쳐놓으시고 그 숨겨진 가치의 이동을 아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투자자라면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언제나 투자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숫자 너머 그 보이지 않는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자본의 빅사이클을 추적해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